이 쪽지를 읽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저희는 실패했어요. 이 괴이가 넘치는 생지옥에서 우린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괴이들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설마 이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망사건과 실종사건의 범인이 괴이가 아닐 줄은 미처 파악하고 있지 못했어요. 이 마을은 미쳐버린 광신도들의 집단이었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영원히 입을 다물게 되어버렸죠. 우리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경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커요. 우리의 죽음과 사건의 진상은 이곳에 영원히 묻혀도 괜찮아요. 죽은 자의 진실은 영원히 묻히든 말든 결국 끝나버린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당신은 살아있어요. 살아서 여길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이 쪽지를 적는 이유는 괴이를 피해 탈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이 마을에 가득 들어찬 광신도들로부터 도망치라는 이야기예요. 이것 하나는 확실히 하고 갈게요. 이 쪽지를 적은 저는 분명 이미 죽어버렸을 거예요. 확실해요. 그 난장판에서 내가 당신이 올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생존자였으니 제가 죽음으로써 이곳에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만나는 모든 인간은 광신도라 생각하고 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마세요. 이곳에 당신과 같이 끌려온 사람들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으니 또 다른 생존자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눈다고 이 상황이 극적으로 변하진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이 광신도일 경우엔 차라리 빨리 죽여주기를 기원하게 될 거예요. 이곳에서 억울하게 죽어버린 존재는, 그러니까 광신도가 아닌 존재가 이 마을 내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괴이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지나치다 괴이를 마주치면 작게 고개를 숙여줘요. 괴이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광신도들과 당신의 다른 점을 느끼고 당신을 무시하거나 특정 상황에선 당신을 도울 거예요. 당신이 쪽지를 보고 있는 곳은 기미장대기예요. 당신은 이곳에서 정신을 차릴 거고 이상하게 잡혀온 것 치고는 묶여있지 않겠죠. 심지어 당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조차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괴이가 된 내 동료들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나 봐요. 최대한 빨리 쪽지를 들고 밖으로 나가요. 아무리 괴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죽어버린 몸이에요. 절대 그 미치광이들을 이길 수 없으니 당신은 그 틈에 이 쪽지를 끝까지 읽고 당신이 메고 있는 부서진 십자가 목걸이를 당장 벗어서 근처 숲에 버리세요. 그 십자가는 그리 오랫동안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요. 살아있을 때 우리들조차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것이니 죽어버린 지금은 말할 것도 없겠죠. 당신이 김이장의 집에서 나와 당신의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7채의 집을 지나면 허름한 폐가가 하나 있어요. 당장 거기로 들어가서 인형 2개와 쌀이 담긴 주머니를 챙겨서 밖으로 나와요. 이때 쌀주머니는 입에 물고 인형은 양손에 하나씩 들고 나와야 해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지만 절대 집을 헷갈리지 말아요. 여기 집들 다 똑같이 생겼어요.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곳에서 물건을 찾다가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면 몸을 굽히고 창문 밖을 살펴봐요. 만약 창문 밖에 기괴하게 생긴 무언가나 사람의 형체 같은 무언가가 보인다면 안심하고 마저 물건을 찾으세요. 만약 바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서둘러요. 당신의 위치가 발각되었어요. 혼자서는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겠지만 얼마 안 가 당신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 거예요. 이 시점에서 당신이 집안 수색을 거의 마쳤다면 마저 수색하고 얼른 밖으로 나와 다음 수칙을 이행하세요. 만약 집안 수색이 반도 끝나지 않았다면 인형이라도 챙겨서 나오시고요. 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형이 꼭 필요해요. 인형이 하나라면 어떻게든 희망이 있으니 나와도 괜찮지만 인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그 상태로 밖을 나와봤자 살아서 이곳을 나갈 수 없어요. 만약 인형을 찾아도 찾지 못하겠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이 쪽지를 창밖으로 힘껏 던져주세요. 당신은 죽어 괴이가 되어버리겠지만 당신의 희생은 다음 사람이 기억해 줄 거예요. 물건을 찾은 뒤 바로 지선으로 쭉 달리다 보면 거대한 나무가 보일 거예요. 그 나무가 이 마을의 중심에 있는 고목이에요. 이 마을 괴이의 원천이자 한때 이 마을에 수호신이 있었던 자리였죠.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린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 있을 텐데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 인형을 하나씩 건네주세요. 만약 인형이 하나밖에 없다면
남자아이에게 인형을 건네주세요. 인형을 2개 전부 건네주었다면 괴이들은 등을 돌려 사라질 것이고 고목 아래 재단에 낡은 양초 하나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양초를 꼭 챙겨가세요. 만약 당신이 인형이 하나뿐이라 남자아이에게 인형을 주었다면 남자아이는 그 인형을 여자아이에게 양보할 테고 곧 그 둘은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고목 아래 재단에 다 타버리고 남은 수찬덩이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숯을 챙겨가세요. 만약 남자아이가 인형을 받지 않고 여자아이가 직접 당신에게 인형을 받으려 한다면 유감이에요. 최소한 고통은 없을 거예요. 또 당신은 이곳에서 영원히 괴이로 남지도 않을 테고요. 이는 이 땅의 수호신이었던 그 괴이가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자비예요. 나무를 지나 앞으로 지나던 중 어느 순간 양옆으로 집이 사라지고 저 멀리 거대한 건물이 보인다면 당신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이쯤 되면 광신도들은 당신이 김이장 댁에서 탈출한 것은 물론 당신이 이 마을에서 탈출하려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을 거예요. 만약 탈출만을 원한다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 항목은 넘겨도 좋아요. 왼쪽에는 이 마을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지만 여기서 더 시간을 끌면 당신의 탈출도 위험해져요. 그렇지만 만약 이 마을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왼쪽으로 가주세요. 당신이 이 길로 끝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끔찍하게 뒤틀린 기괴하도록 긴 팔과 다리를 지닌 방탄복을 입은 무언가가 길 끝에 서 있을 거예요. 그 괴이를 향해 지원 요청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보고서는 어디 있죠? 라고 물어주세요. 그 괴이는 자신이 들고 있던 서류를 당신에게 건네줄 거예요. 그 서류를 받아든 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팀원은 모두 생환하였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 괴이는 끔찍하리만치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질 거예요. 당신을 해치지는 않을 테니 걱정 말아요. 이왕이면 사라지는 동안 작게 묵념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괴이가 완전히 사라졌다면 등을 돌려 다시 아까 있던 길로 돌아와 이번엔 오른쪽으로 향해 주세요. 당신이 오른쪽으로 향하면 길의 양끝에 2 괴이가 앉아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한쪽은 머리에 반이 날아간 채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괴이, 다른 한쪽은 온몸이 불에 탄 듯 시커먼 괴이. 당신이 만약 쌀주머니를 제대로 챙겨왔다면 머리에 반이 날아간 괴이에게 다가가 쌀주머니를 건네세요. 그리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밖으로 뛰어가세요. 마을을 벗어나 숲이 나오고 숲속의 길 끝에 있는 도로까지 나오면 당신은 탈출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도망치는 동안 이 마을에 있던 유일한 저희의 조력자는 당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벌어줄 거예요. 다만 당신이 인형을 폐가 안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그분은 쌀주머니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당신이 숯을 들고 있었다면 온몸이 불에 탄 듯한 시커먼 괴이에게 숯을 보여주세요. 그리곤 마찬가지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밖으로 뛰어가세요. 허드슨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직한 동료였죠. 왜 그가 믿음직했는지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당신이 양초를 가지고 있다면 2 괴이에게 다가가지 말고 양초를 피운 뒤 마을 입구에 놓아주세요. 당신이 밖으로 나가는 동안 그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도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시간은 딱 10분간 효력이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도로로 벗어나 탈출하시길 빌게요. 만약 당신이 오른쪽 길로 향했는데 어떤 괴이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 즉시 등을 돌려왔던 길로 돌아가 고목으로 돌아가세요. 이미 당신이 늦었다는 뜻이지만 아직 희망은 있어요. 만약 당신이 양초를 가지고 있다면 고목으로 돌아와 양초를 제단 위에 놔주세요. 아주 짧지만 누구도 당신을 건드릴 수도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 틈을 타 출구를 향해 다시 달려요. 부디 당신의 발이 그 광신도들보다 빠르길 빌게요. 고목으로 돌아왔는데 당신에게 양초가 없다면 그땐 가지고 있는 수치나 쌀을 입안에 넣고 삼키세요. 그나마 고통을 덜어줄 거예요. 이곳에 있는 동안 상반신만 가지고 기어오는 괴이를 어느 상황에서든 발견할 수 있어요. 만약 그 괴이가 보인다면 이 쪽지를 보여주세요. 그 괴이는 당신의 옆을 쫓아다니며 당신의 탈출을 도울 거예요. 당신이 성공하는 그 순간까지 당신만은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시 한번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기묘한 병에 걸려버렸다.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 무리해서 안주를 먹어댄 술자리 다음 날에도
친구와 카페에서 달달한 디저트를 맘껏 먹은 다음 날에도 먹을 때는 배부르고 포만감도 느끼지만 다음 날만 되면 원래대로 돌아온다. 오히려 더 빠져있고 몸이 가볍다. 처음에는 좋았다. 그냥 어느 날부터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 줄로만 알았다. 과식이 일상이 됐지만 전보다도 컨디션이 좋았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점점 이상이 생겼다. 약간의 어지러움과 무기력함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혔다. 낮에도 계속 피곤해서 결국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갔다. 망설이다 2주째에 병원에 갔다. 의사가 처음엔 건성건성 몇 마디를 건넸다. 내 증상을 말했더니 반신반의하는 듯 눈을 깜박이다가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대충 컨디션 관리 잘하라라는 소리만 듣고 나올 줄 알았더니 대학병원에서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병원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걸어왔다. 하는 말이 내 몸이 지금 영양분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즉, 먹은 그대로 배출만 되지 영양 공급은 하나도 되지 않는다. 어제도 저녁을 잘만 먹었는데 내가 극단적인 단식 상태라고 하더라. 이대로면 남은 수명은 길어봤자 1~2달 남짓. 다행히 수분은 흡수가 돼서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 귀엔 들리지 않았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병원을 그대로 박차고 나왔지만 아무도 날 잡지 않았다. 뛰쳐나와서 내 집으로 향했다. 그 전에 동네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2봉지씩이나 사왔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과자며 음료수를 하나하나씩 해치웠다. 맛있다. 정말 맛있었다. 예전엔 체중 관리 때문에 참아왔던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를 3봉지씩이나 까서 입에 털어 넣었다. 맛있어서 살짝 눈물이 나왔다. 젤리며 케이크며 아이스크림이며 약과까지. 행복했지만 슬슬 배가 불렀다. 그렇지만 구태여 멈추지 않았다. 배가 불러도 입안으로 꾸역꾸역 밀어 넣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잔뜩 쌓여있던 간식도 거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개를 숙여 확인한 그 순간 위산이 역류하는 느낌이 들었다. 헛구역질이 나와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달렸다. 그 뒤 화장실에서 2시간을 보냈고 다시는 이러지 않기로 다짐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아직 이 일을 알리지는 않았다. 내일 카페에서 보자고 약속만 잡았다. 그날은 그대로 잠들었다. 다음 날 카페에 도착했다. 친구와 반갑게 인사하자마자 같이 메뉴판으로 향했다. 그냥 케이크가 미친 듯이 땡겼다. 케이크만 12접시를 시키니까 친구가 미친놈을 쳐다보듯 했다. 요즘 다이어트 해? 오늘은 치팅? 순수한 질문에 그냥 고개만 저었다. 소소한 잡담을 나누자 곧 케이크가 나오고 또 홀린 듯이 접시에 머리를 박는다. 친구는 그런 모습에 당황하더니 몸을 빼고 살짝 거리를 둔다. 짜증나게도 케이크는 시킨 것의 절반도 못 먹었고 친구는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라며 급히 떠났다. 갑자기 힘이 빠져 집으로 돌아왔다. 곧바로 짐을 싸 공항으로 향했다. 회사엔 휴가를 쓴다고 전했다. 당일 예약 가능한 표를 사 몇 주 동안 여행을 떠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난 너무 힘이 없어서 캐리어도 끌지 못할 정도였다. 여행은 즐거웠지만 집에 오는 순간 맥이 탁 풀렸다. 그대로 사표를 내고 몇 주 동안 잠적했다. 아무 생각 없이 누워만 있었다. 무기력하고 무력하고 절망스러웠다. 그냥 배달시키고 먹고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가고 다시 누워있다가 배달앱을 뒤진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린다.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가 왔다. 힘없는 목소리로 받자 그리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티내지 않으려 했지만 무심코 목소리가 떨려버린다. 울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와 부모님이 당황하신다. 내일 보러 가겠다고 하시며 사랑한다며 전화를 끊으셨다. 부모님이 도착하셨을 때 내 몰골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나 보다. 사실 몇 주째 거울 한 번 본 적 없다. 분명 빼빼 말랐고 피골이 상접한 해골 정도의 이미지겠지. 어머니가 급하게 밥을 하신다. 아버지는 집안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한 대 모으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시 신생아가 된 기분마저 들었다. 어쩌면 난 방금 태어난 게 아닐까. 어머니가 밥을 먹여주시는 걸 열심히 받아 먹었다. 밥을 억지로 3그릇은 비운 것 같다. 내가 다 먹자. 부모님은 좋아하셨지만
곧 화장실로 비틀대며 가는 나를 보자 표정이 굳으셨다. 부모님은 그때부터 아예 내 집에서 살기 시작하셨다. 병원에 가보자. 더 먹으라 하는 닭달에 지쳐 짜증을 내고 만 적도 있다. 안다. 죄스럽다. 하지만 내겐 마음의 여유가 없다. 어차피 소용이 없다는 걸 두 분 다 아시지만 어머니는 계속 밥을 하시고 아버지는 계속 이상한 약통을 들고 오신다. 어머니가 쉴 틈 없이 밥을 하신 지가 벌써 2주째다. 아버지가 내 목구멍에 억지로 알약을 쑤셔 넣으신 지도 벌써 2주째다. 일어나지 못해 화장실까지도 기어간 지도 벌써 한참이 지났다. 주변에 밥그릇이 쌓이고 또 쌓인다. 눈을 감는다. 역겨운 음식 냄새가 코를 찌른다. 이제 섭식이라는 행위에 완전히 질리고 말았다. 산더미 같은 음식에 둘러싸여 천천히 아사한다. 방송국 건물을 무장한 경찰들이 에워싸고 있다. 주변은 삼엄하게 통제되고 있고 건물 창문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른다. RGW, 이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Radio Graphic Wave, 줄여서 RGW라고 부르죠. 들어본 적이 없다 하시면 그것이 당연합니다. 이는 아직 세계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니까요. 무장한 괴한 6명이 방송국 직원들을 인질로 잡고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현실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과연 진실입니까? 괴한 중 한 명은 카메라를 향하여 계속 말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것은 내가 처리하는 전기 신호일 뿐입니다. 통속의 내 이론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밖에서 경찰들이 확성기를 통해 교섭을 시도한다. 아, 이쯤 오면 저 테러리스트 놈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 빌어먹을 정부가 사실을 은폐하지만 않았어도 말이죠. 적어도 우린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던 RGW는 외계와의 교신을 위해 만들어진 혁신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수많은 안테나를 땅에 세워 외계 행성에서 오는 전파를 수신해 보려고 갖은 노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인간의 언어도 서로 다 다른 마당의 외계인과의 언어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외계 문명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1순위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서로 교류 및 통신은 불가능하지요. 네, 단순한 전파로는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만 입증 가능할 뿐 그들과의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RGW는 그런 상황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언어가 다르더라도 손짓이나 몸짓과 같은 시각적 행위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RGW는 전파를 그림의 형태로 표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계 문명일지라도 대략적인 정보를 교환 가능한 기술이 RGW입니다. 이는 우리와 교류하는 상대 문명이 이 RGW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론적으로 외계인 문명과 교류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도 RGW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발전된 문명이었지요. 자, 이거는 그들이 보내온 신호입니다. 전파 형태로 기록된 그림을 여러분이 알아보기 쉽게 종이에 옮겨왔습니다. 괴한 중 한 명이 그림을 보여준다. 커다란 구체형 구조물들과 입이 길쭉한 외계인들. 옆에는 비교군으로 전파 형태의 그림도 같이 보여준다. 하하, 마치 이들의 모습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프로토스를 닮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 커다란 공들은 이들의 거주지나 건물로 보입니다. 이들의 초기 수신은 이렇듯 그들의 일상을 담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종족을 알데바란인이라 칭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죠. 하늘로부터 천둥 같은 게 내려친다. 경악하는 외계인들의 모습. 이는 31번째 전파에서부터 포착된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벼락일까요? 알데바란인들의 표정을 보면 행성 규모의 거대한 천둥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벼락이 내리쳐서 무언가가 파괴되는 장면은 없군요. 예, 그 뒤의 일들을 보시죠. 알데바란인들의 행성 대기에 구멍이 뚫린 그림. 그곳에선 끔찍하게 생긴 무언가들이 내려오는 그림.
전투를 치르는 알데바란인들. 그들의 무기는 인류보다 진보되어 보였다. 하늘에 구멍이 생기고 괴물들이 내려오며 행성을 지키기 위해 그와 맞서 싸우는 알데바란인들의 모습. 처음에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 또는 물리법칙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속에서 수십 개의 파리 피부를 찢고 뻗어나오며 고통스러워하는 알데바란인. 끔찍한 형태로 융합된 알데바란인들. 그들의 건물처럼 구체를 연상시킨다. 눈이 녹아내려 배의 위치에 붙고 팔이 머리에 붙어있는 알데바란인. 기괴하죠? 솔직히 가능할 것 같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더더욱요. 알데바란 행성 앞에는 커다란 태양이 웃으면서 다가와 있었다. 장렬하는 대지, 말라비틀어진 땅에서는 기형적으로 기다란 팔들이 뻗어나온다. 하늘에서는 눈알로 된 빗방울들이 내린다. 무엇이라 형용하기 어려운 짐승이 알데바란인의 머리를 물고 돌아다닌다. 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쯤 오니까 우리가 모르는 물리법칙 따위가 아닌 그저 단순한 망상과도 같은 거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어떻게요? 우리의 뇌가 저것을 전기 신호로 느끼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기 신호를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가령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 하늘을 나는 문어라던가 거인이 실존한다고 믿는 이유는 그들의 뇌가 받아들이는 전기 신호가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만약 전 지구상의 모든 인류의 뇌가 특정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같은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한다면 물리의 법칙을, 과학의 상식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일들이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저희는 그날 봤습니다. 이 전파 그림을 수신받으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쳐오는 천둥을, 그들의 그림 속에 있던 그 섬광을 목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하저편에서 한 행성의 인류를 멸망시킨 무언가는 이곳에 당도하였습니다. 그것의 형태는 전파와도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달리 대응은 불가능하죠. 전파의 속도가 빛과 같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면 모든 인간의 두뇌는 그것에 의해 망가져 있을 것입니다. 생물인지 무생물인지 바이러스인지 초자연적 현상인지 모릅니다. 그저 문명을 먹어치우는 끔찍한 이것을 전파 바이러스라 칭할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것은 우리의 지구에 존재할 것입니다. 왜 아직 그것이 활동하지 않는지는 추측할 뿐입니다. 가령 아직 지구에서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극히 일부의 지역들 때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고 보니 깜빡했군요. 이것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전파 형태의 바이러스라 칭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 여러분, 아직 할 이야기가, 보여드릴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남았는데도 이 빌어먹을 정부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을 원치 않나 봅니다. 이젠 인질 따윈 신경 쓰지도 않고 저희를 밀어버리려 합니다. 그들에겐 미래의 재앙보다 당장의 사회혼란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가 보군요. 권총을 허리춤에서 꺼내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퍼뜨리십시오. 진실을 알리십시오. 한 행성의 문명을 절멸시킨 흉포한 무언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전기 신호를 망가뜨려 끔찍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적어도 종말의 그날이 다가오면 무엇에 죽는지는 알고 죽으십시오. 눈앞의 일들이 모두 현실이 아님을, 나를 죽이는 것은 그것임을, 전파 바이러스를 기억하십시오. 총구를 관자놀이에 가져다 댄다. 정부는 우리를 미친놈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제발 그것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낮 한시에 본 그 모든 것이 단순한 망상임을, 그것이 진실이 아닌 미쳐버린 뇌가 만들어낸 상상임을 기도하겠습니다. 총성이 울린다. 뒤이어 연달아 총성이 들린다. 미국에서 나사 출신 테러리스트 6명이 방송국을 점거하는 소요 사태가 일어났다. 사건은 꽤나 컸음에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신문에 몇 줄이 적히는 수준에서 일단락되었다. 사건의 결론은 그들이 평소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였다.
뒤에서 몇몇 말들이 오갔지만 사건은 빠르게 잊힌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폰을 보자 밤 10시다. 밤까지 일하면 저녁을 먹었음에도 마칠 때쯤 배가 고프다. 배달 어플을 켰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야밤에 먹을 만한 음식은 한정되어 있었다. 치킨, 피자, 족발, 햄버거. 솔직히 질린다. 뭔가 다른 게 먹고 싶은데 두리번거리던 내 눈에 띈 간판이 있다. 하얀색 간판이었는데 좀 번지긴 했어도 붉은색 글씨로 파스타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다. 사장님이 미적 감각이 없는 건가? 차라리 검은색 글씨로 하지. 그것보다 이 동네에 파스타를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데가 있었나? 이런 가게는 장사가 너무 잘 되거나 안 돼서일 텐데. 아마 후자겠지. 아니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까지 처진 모습에 들어가는 게 맞나 싶었지만 배고픔이 머리를 이겼다. 맘에 안 드는 외관과 반대로 안쪽은 놀라웠다.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은 은은한 분위기를 냈고 하얀 천이 덮인 테이블과 하얀 나무 의자들은 고급스러웠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본 고급 레스토랑 같았다. 그때 주방에서 거구의 남성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어울리지 않지만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에 요리사 모자를 쓴 남성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표정을 알 순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알 수 있었다. 알바인 나도 저런 눈빛을 한 적이 있다. 마감 다 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눈빛이다. 이미 마치셨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올게요.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앉으십시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이 안 떼어질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다. 안 떨어진 입을 겨우 벌려 대답했다. 예. 영업 중입니다. 앉으십시오. 당장 나가고 싶었지만 앉으라는 말을 무시하고 나간다면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았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근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거구의 요리사는 주방으로 들어갔다가 메뉴판과 붉은색 음료가 든 병과 와인잔을 쟁반에 담아 가져왔다. 생긴 건 당장 내 머리통을 깨부술 것처럼 생겼는데 친절하게 세팅을 해주는 모습이 영 어울리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내가 인사를 했음에도 요리사는 반응하지 않고 내 옆에 서 있었다. 양손을 다소곳하게 모은 상태로 부담스러워서 헛기침하고 가장 빨리 먹고 나갈 수 있는 걸 시키려고 했다. 그런데 메인 메뉴가 하나밖에 없었다. 글자가 좀 번지긴 했지만 메뉴판에 있는 유일한 메인 메뉴는 파스타였다. 파스타도 종류가 있을 텐데 메뉴에는 심플하게 파스타 하나였다. 그것도 엄청나게 비싼 파스타. 그 외에는 음료나 술, 같이 곁들여 먹을 감자튀김 같은 사이드 메뉴뿐이다. 메뉴가 이거 하나인가요? 조심스레 물었지만 요리사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아니, 좀 언짢아 하는 것 같기도. 안 되겠다. 그냥 파스타 하나 시키자. 파스타 하나 부탁합니다. 순간 요리사는 내가 들고 있던 메뉴판을 낚아챈 다음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손님을 협박해서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하고 말도 안 되는 돈을 갈취하는 요리점인가 보다. 나가야 하나? 아니면 폰으로 연락을? 안쪽이 보이지 않는 주방에서 요리가 한창이다. 틈을 노려 도망치자. 일어나려는 순간 누군가 또 들어왔다. 덩치 요리사와 반대로 웨이터 옷을 입은 삐쩍 마른 장신의 남자였다. 마치 막대기 같다고 해야 하나? 내가 쳐다봐서인지 장신의 남자도 나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뭔 의미지? 아니 뭔가 그렇게 남자와 눈을 바라보는 순간 어디 갔다 온 거야? 손님이 왔는데 너가 없어서 주방장인 내가 주문하고 세팅까지 했잖아.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주방 밖으로 나온 요리사가 막 들어온 남자에게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장신의 남자는 코웃음을 치며 나에게서 눈을 떼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다. 요리사 역시 더 화를 내지 않고 투덜대며 다시 주방 안으로 들어가고 매장은 다시 조용해졌다. 손님이라도 근처에 있으면 좋으련만 나 혼자 있으니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거기다가 저 웨이터 카운터 안쪽에서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 감시하는 건가?
이래서는 도망가거나 핸드폰을 꺼내지도 못하겠다. 목이 타서 미리 나온 붉은 음료수를 먹으려고 잔을 따랐지만 냄새를 맡고 흠칫할 수밖에 없었다. 무슨 음료수인지 모르겠지만 비린 향이 가득했다. 마시기 싫어서 옆에 놔뒀다. 그걸 지켜봤는지 카운터에 있던 웨이터가 나에게 다가왔다. 혹시 저희 주스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요. 목이 마르지 않아서요. 그렇습니까? 음식이나 음료수에 이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쳐다보고 말하긴 미안해서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자 웨이터는 알겠다는 듯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빨리 음식을 먹고 나가자. 너무 불편한 곳이다. 주방 쪽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잠시 뒤 웨이터가 파스타가 담긴 접시를 가져와 내 앞에 놓았다. 맛있게 드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붉은 빛이 강렬한 파스타였다. 토마토 소스 파스타 같은 건가? 아니, 그런 정통적인 파스타라기보다는 급식실에서 먹을 퀄리티의 스파게티에 가까웠다. 소세지도 있고 면 사이사이에 작은 고기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스파게티. 절대 이 돈 주고 먹을 퀄리티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미 나온 이상 어쩔 수 없다. 이번 파스타 역시 비린 향이 났지만 나를 쳐다보는 웨이터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자연스레 입에 넣었다. 한 입 먹었을 때 입안에 가득 퍼지는 비린 맛과 짠맛에 머리가 아팠다. 맛을 떠나서 이걸 삼킬 수가 있을까의 문제였다. 목을 넘기는 순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내보낼 것 같았다. 그럼 가게 안이 난리가 나겠지. 겨우 삼키고 온몸의 신경을 집중하여 토하지 못하도록 몸을 진정시켰다. 다행히 토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웨이터를 부르기 위해 손을 들었다. 예, 부르셨습니까? 죄송한데 이거 맛이 좀 이상해서요. 먹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웨이터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지만 내 파스타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다. 나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았다. 땀. 내가 땀을 흘릴 정도로 맛이 없던가. 스스로 땀을 이렇게 쏟았다는 거에 놀라움을 느낄 때쯤 주방에서 나온 웨이터가 다시 나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새로 만들기에는 소스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소스 없이 만들어 드릴까요? 따로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네, 부탁해요. 여전히 기분 나빠하는 목소리였기에 아니오라고 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다. 웨이터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고 이번엔 엄청 빠르게 새로운 파스타를 가져왔다. 감사합니다. 아까 강렬한 붉은 빛의 파스타가 아니라 아무 소스가 없는 면만 가득한 파스타였다. 아까처럼 맛이 없을까봐 걱정하며 한 입 먹었다. 오, 맛있다. 올리브유와 소금 후추만 친 것 같은데도 맛있다. 아까와 다르게 머리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았다. 이상한 분위기에 눈치 보며 빠져있던 위장이 슬그머니 배고픔을 호소했다. 만족스럽게 파스타를 먹은 다음 카운터로 향했다. 계산하겠습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파스타 치고 너무 비싸긴 하지만 두 번째 먹은 파스타가 맛있었으니 줄만하지. 카드 단말기를 보며 카드를 내밀자 웨이터는 난처한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가게는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어이가 없다. 현금 장사로 세금조차 안 내겠다는 저 마인드. 현금이 없었으면 난처할 뻔했으나 비상시에 쓰려고 가지고 다닌 5만 원권 한 장이 있어서 다행이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밖에 나오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핸드폰을 꺼냈다. 시간을 보니 이미 밤 12시다. 일하는 동안 무음으로 해놨던 탓에 부모님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었다. 전화를 걸어드리자 엄마. 나야? 응. 무음으로 해놔서 미안. 식당에서 밥 좀 먹었어. 뭘 먹었냐면 파스타인데. 통화를 하면서 가게 간판을 바라봤다.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로 파스타라 쓰여 있는 촌스러운 간판. 잠깐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대답할 상황이 아니다. 내가 먹은 파스타는
이 쪽지를 읽는 당신은 긴 시간을 꿈속에서 헤매고 있었겠죠. 저 역시 다른 이들처럼 그쪽이 그만 포기하고 이곳을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건 그냥 변덕이에요. 믿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정말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면 쪽지에 적힌 순서를 따라 행동해 주세요. 쪽지를 읽었다면 눈을 한번 감았다 떠보세요. 이전까지 어떤 꿈속을 헤매고 있었든 짙은 회색 안개가 깔린 도시에 있을 거예요. 손을 확인해 보면 나침반이 하나 쥐어져 있을 거예요. 수시로 가리키는 방향을 확인하세요. 붉은 지침이 북쪽을 가리킬 경우 당신은 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남쪽으로 향해 있을 경우 이는 영원한 잠에 들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의 발버둥은 무의미할 테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받아들이세요. 도서관을 찾아가세요. 어디 있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도서관이라 적혀 있을 거고 그쪽한테 가장 익숙한 모습을 하고 있을 거니까요. 걷다 보면 반드시 나오게 될 거예요. 다만 건물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안개가 짙어서 자세히 들여봐야 할 거예요. 무언가 있는 건물은 들어가지 마세요. 안개 속 창문 너머로 사람의 실루엣이 보여온다면 애초에 그 건물은 당신이 찾던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의 주민들은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안개가 존재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순 없어요. 이 점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하세요. 도서관 안으로 들어서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 안에 수많은 책장이 빼곡히 놓여 있겠죠. 그 책들 사이 당신의 인생을 적어둔 종이들이 껴 있을 거예요.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그것들을 찾아 모아야 해요. 반드시 다 모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많이 비게 되면 꿈에서 깨어나도 그쪽은 다른 존재가 되어 있을 거니까요.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행동하는 게 좋아요. 종이를 정리하는 도중 사람의 형상을 한 하얀 무언가가 다가올 거예요. 그것이 가장 창피했던 순간들을 빼라고 지시하면 무시하세요. 감추고 외면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밀려오겠지만 내가 나 자신으로 남고 싶다면 참아내야 해요. 종이들을 충분히 모았다 생각한다면 카운터로 가서 나의 인생이라는 책 표지를 찾으세요. 그리고 모은 종이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모아 책을 만드세요. 그 뒤 나침반을 확인하세요. 북쪽을 가리키면 책이 빛날 것이고 그것을 들고 밖으로 나가시면 돼요. 남쪽을 가리키면 책은 백지가 된 후 안개가 걷히고 로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겠죠. 아래로 내려가 자신을 소개하세요. 로비로 내려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말하세요. 사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다 듣고 있으니까. 기억의 파편을 모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배움의 터전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그곳에 걸려있는 시계를 확인하세요. 모든 시계바늘이 한 곳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그곳이 방향이에요. 방향을 따라왔다면 학교가 보여올 때니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가장 큰 나무를 찾으세요. 안개로 가려져 있다 한들 그만큼 큰 나무는 달리 없으니 쉽게 찾을 거예요. 그 나무의 아래를 파기 시작하면 작은 상자 같은 게 보여올 거예요. 상자를 열면 가장 추억이 깃든 물건이 있을 테니 그것을 챙기세요.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붉은 지침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종소리가 들려오며 아이들이 뛰어나올 때니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물건을 챙겼다면 나무 앞에 서서 말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부디 삶의 안식처로 가는 길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눈을 잠깐 감았다 뜨면 나무는 쓰러져 있을 거예요. 쓰러진 방향이 가야 할 길이에요. 방향을 따라 걸어가면 집들이 보일 거예요. 그곳에 반드시 당신이 살던 집이 존재할 거예요. 집이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안개 속 어딘가에 당신이 꿈꾸던 집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 사진을 찾아 챙기세요.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 반드시 사진은 나올 거예요. 가족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머릿속으로 그리던 이상적인 가족의 사진이 분명 그곳에 있을 거니까요. 사진 속 인물들이 당신을 제외하고 불에 그을려져 있다면 붉은 지침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안개가 걷히고 창밖에는 수많은 실루엣들이 보여올 테죠.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세요. 사진을 찾았다면 눈을 감고 말하세요. 도와주신 것은 감사하나 저는 이곳의 주민이 아닙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시간을 내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았던 눈을 뜨면 앞에는 시청이 있을 거예요.
3층에 있는 시장실로 향해 이동하세요. 가는 도중 하얀 손들이 뻗어나와 당신을 붙잡을 거예요.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말했다시피 안개가 막고 있는 이상 그들은 직접적으로 당신을 건드릴 수 없어요. 의지와 각오가 확고하다면 손쉽게 뿌리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그쪽이 여기까지 왔을 땐 이미 기나긴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의지는 마모되었고 각오는 무뎌졌을 거예요. 마음을 바로잡으세요. 주민들은 당신이 떠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시장실로 들어섰다면 앞에 놓인 종이에 글로 적으세요. 아무도 없더라도 그 사람은 보고 있을 거예요. 저를 증명할 것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종이를 앞으로 내밀고 눈을 잠시 감았다 뜨면 당신은 외길에 서 있을 거고 주변에는 보라색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 거예요. 앞으로 쭉 걸어 나가시면 돼요. 눈을 떴을 때도 시장실 아니라면 안개가 걷힌 뒤 붉은 지침은 남쪽을 가리키고 있을 것이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더 이상 그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세요. 길을 걷기 시작하면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들은 아직까지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세요. 만약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옆을 쳐다보세요. 분명 하나였던 길이 옆에도 생겨 있을 것이고 안개 속에 가려진 무언가가 나란히 걷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조우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저도 그리고 모두가 당신을 포기하고 물러설 거니까요. 혹시라도 도망치려 해도 소용은 없어요. 뛰든 길에서 벗어나든 길은 계속될 거고 그것은 계속 옆에서 걷고 있을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세요. 두 개의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 나온다면 멈춰 선 후 그것을 보고 말하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나 아직은 때가 이릅니다. 이곳은 저의 꿈속이니 부디 다음에 다시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고개를 끄덕이고 앞으로 걸어나간다면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짤그랑 소리가 나고 열쇠 하나가 길 위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곧 나타날 문을 열고 나가시면 꿈에서 깨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앞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붉은 지침은 남쪽을 가리키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고 두 개였던 길은 하나로 합쳐진 뒤 그것과 마주 볼 수 있겠죠. 가서 해야 할 일을 하세요. 그것과 조우하지 않았다면 어느 시점에서 총총걸음으로 달려오는 것과 맞닥뜨릴 거예요. 눈과 코가 없는 어린아이의 형상을 한 검은 무언가가 앞으로 뛰어오겠죠. 놈은 자신의 배를 가른 후 당신의 머리를 부여잡고는 뱃속으로 밀어 넣어 내장과 장기들을 보여줄 거예요. 놈의 뱃속은 당신의 삶에서 겪었던 가장 끔찍한 일들일 것이고 내장과 장기들은 생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일 테죠. 두려움과 괴로움에 눈을 감고 싶겠지만 이때 눈을 감지 말고 녀석이 보여주는 걸 마주 봐야 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눈을 감는다면 눈을 떴을 땐 안개가 걷혀 있을 것이고 뒤따라온 그들을 마주할 수 있을 거예요. 녀석을 바로 마주했다면 그것은 서서히 재가 되어 사라지기 시작하겠죠. 짤그랑 소리가 나고 열쇠 하나가 길 위에 떨어져 있을 거예요. 곧 문이 나타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뒤에 보이는 수많은 실루엣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부터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이젠 모든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왜 도와주었는지, 안개 너머로 바라보는 그들의 감정이 대체 무엇인지, 어째서 나침반은 계속 북쪽을 가리키고 있던 것이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것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가면 이 지긋지긋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별할 시간이네요. 잘 가요. 이것은 일반적인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방문한 당신의 집 화장실 내부에서 문을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인 이유로 닫게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이것은 그것이 발생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한 존재를 자각한 시점에서부터 화장실과 내부에 비치된 물체를 포함한 당신은 차원적으로 독립됩니다. 독립된 차원은 그 지속성이 길지 않습니다. 언급된 시간을 자각하십시오. 이것은 생각의 형태로 전달됩니다. 각 조건을 순서대로 따르십시오.
시간과 무관한 공통사항. 당신이 화장실에서 지내는 시간은 지남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 끝으로 구성됩니다. 시간대에 따른 조건을 따라 주십시오. 각 시간대에 도달할 때마다 변기물이 내려갈 것입니다. 자의로 변기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각 시각에 도달할 때마다 닫혀있는 화장실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의 문을 열거나 열리도록 두지 마십시오. 문은 매우 느리게 또는 매우 빠르게 열릴 수 있습니다. 가능한 빠르게 화장실의 문을 닫아주십시오. 문 밖을 보지 마십시오. 얼굴, 특히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전자기기를 가지고 온 경우 전원을 종료하십시오.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일 경우 종료 전 현재 시각을 확인하십시오. 존재할 수 없는 시각이 확인된 경우 해당 기기를 문 밖으로 던지고 다시 문을 닫으십시오. 0-2 항목과 독립적인 시행입니다. 검은 화면 또는 카메라에 의해 자신이 얼굴이 비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초기, 체류 0분 0초, 15분 0초, 당신의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샤워기에 헤드를 분리하고 가능한 차가운 물을 중간 수압으로 틀어놓으십시오. 물의 색에 대응하여 행동하십시오. 투명, 그대로 두십시오. 붉은, 그대로 두되 물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푸른, 온도를 가능한 뜨겁게 바꾸십시오. 노란, 물줄기가 닿는 한가지 공간의 바닥에 물을 뿌리십시오. 강력히 권고합니다. 검은, 수도꼭지를 잠그십시오. 헤드를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 샤워기인 경우 세면대 수도꼭지로 대체가 가능하나 검증된 방법이 아닙니다. 틀어진 물의 색과 이에 맞춘 온도에 따라 화장실이 매우 춥거나 더워질 수 있습니다. 거울에 성에 또는 김이 서리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그것이 거울의 반사 능력을 해칠 정도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당신의 화장실 내에 비치된 휴지나 수건 또는 당신의 옷으로 거울을 닦아 관리하십시오. 거울을 닦는데 이용한 휴지나 수건 또는 옷이 검은색이 아닌지 유의해야 하며 검은색일 경우 그것으로 거울에 접촉하지 마십시오. 0-4번 수칙을 지키며 행동하십시오. 노란 물을 바닥에 뿌린 경우 거울에 서리가 끼지 않을 것입니다. 초기가 종료될 때까지 거울의 일부분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검은 물 조건으로 인해 물이 틀어져 있지 않은 경우 수도꼭지를 다시 열어 검은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물의 색이 바뀌는 경우 1-1번 항목을 따르십시오. 불빛이 점등하기 시작할 때까지 물의 색이 바뀌지 않는 경우 온몸을 검은 물로 적시고 변기에 앉으십시오. 화장실 전등불이 점등하기 시작하는 경우 바닥에 앉으십시오. 거울을 닦지 마십시오. 설이나 김이 서리더라도 그대로 두십시오. 문을 주시하십시오. 문에서 한 차례의 노크 소리가 들린 후 변기에 앉으십시오. 중기, 체류 15분 0초, 45분 0초,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점등하던 불이 꺼진 후 눈을 3초 이상 감지 마십시오. 일체의 광원이 존재하지 않는 화장실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광원도 추가되지 않으며 모든 것은 당신의 상상 또는 공포에 의한 환각입니다. 눈을 3초 이상 감지 마십시오. 곧 샤워기에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샤워기가 잠기기 전 손에 물을 묻히십시오. 빨간 물 또한 강력히 권고됩니다. 묻히십시오. 묻힌 물은 고의적으로 닦지 않는 이상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뱃속에서 위화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구토를 하십시오. 변기에 직접적으로 구토하지 마십시오. 토해낸 작은 손가락을 변기에 빠뜨리십시오. 물 묻은 손으로 문 손잡이를 잡으십시오. 열지 마십시오. 잡기만 하십시오. 이번 양치도구로 이빨의 모든 면을 10초 이상 문지르십시오. 손이 입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면이 닦인 경우 도구는 자동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손이 입에 닿지 않게 하십시오. 문 아래에서 빛이 새어나올 것입니다. 바닥에 물을 펴바르십시오. 곧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신체를 제외하고 일말의 빛에 의해 시각화되는
모든 정보를 불신하십시오. 시간이 지날 때까지 대기하십시오. 손에 물기를 닦지 마십시오. 눈을 2초 이상 감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마십시오. 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말기, 체류 45분 0초, 46분 0초, 일반적인 화장실. 문을 닫으십시오. 불이 켜질 것입니다. 손에 물기를 닦으십시오. 수건이 아닌 옷가지나 휴지를 이용하십시오. 노크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1회 10회 또는 1000조회의 노크 횟수가 존재합니다. 노크 횟수 플러스 1만큼 문을 두드려 답하십시오. 문 두드림은 노크가 끝난 시점부터 5초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손에 물기가 없도록 하십시오. 끝. 노크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우 이 시간대를, 그렇지 못한 경우 5번 시간대를 참고하십시오. 수도꼭지를 틀어 손바닥이 잠길 정도의 수위까지 세면대에 물을 받으십시오. 연한 파란색의 물이 나올 것입니다. 입만을 사용하여 해당 물을 마시고 변기에 1회 소변을 보십시오. 변기물이 자동으로 내려갈 때까지 변기에 앉아 대기하십시오. 변기물이 내려간 직후 문을 열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문을 닫으십시오. 아래와 같은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아래의 조건을 따르십시오. 검은 물이 가득 찬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거나 만지지 마십시오. 거울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세면대에 머리를 박은 그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면 앞에 변기에 앉아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눈을 감고 계십시오.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직후 눈을 뜨십시오. 당신의 집 화장실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반적인 삶을 계속 영위하십시오. 심리적 고통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정신과를 방문하십시오.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이 잠길 수 있을 정도의 수위까지 세면대에 물을 받으십시오. 검은색의 물이 나올 것입니다. 얼굴을 담그고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고개를 들지 마십시오. 물을 마시거나 익사하지 마십시오. 변기물이 내려가는 소리가 들린 직후 고개를 들어 눈을 뜨십시오. 변기에 앉아 눈을 감았다 뜨십시오. 눈앞에 문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일반적이지 않게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방문한 당신의 집 화장실 내부에서 문을 자의적 또는 비자의적인 이유로 닫게 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이것은 그것이 발생했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것에 대한 존재를 자각한 시점에서부터 화장실과 내부에 비치된 물체를 포함한 당신은 차원적으로 독립됩니다. 이 메시지는 머릿속의 음성 형태로 전달됩니다. 눈에 보여오는 익숙한 풍경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완전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처음 듣고 계신다면 모든 내용을 무시한 채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 경청하십시오. 머릿속으로 후술될 내용을 최대한 상상하며 들으십시오. 한번 들을 시간은 충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침대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워있다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당신이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전에 있던 공간이 보여올 것입니다. 10초에서 15초 정도의 간격으로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십시오. 모든 것이 사라진 후 완전한 암흑만이 보여온다면 성공입니다. 천천히 발을 옮기며 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멀어지십시오. 걷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넘어지게 될 경우 어둠 속을 선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잡념을 지우고 생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시각을 제외한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지는 마십시오. 후술할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앞을 손으로 더듬거리십시오. 발끝에서 느껴지는 땅의 질감을 확인하십시오. 귀를 세워 들려오는 소리를 확인하십시오. 피부에 느껴지는 촉각을 확인하십시오.
위 사항은 당신이 탈출할 때까지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입니까? 빛을 피하십시오. 당연하게도 어둠 속에 있기에 탈출은 빛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는 것은 당신뿐만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사냥의 수단으로도 사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출구로 보이는 빛은 함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빛이 보여온다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십시오. 네 번째, 주기적으로 손으로 앞을 더듬거리며 걸어나가십시오. 무언가가 만져진다면 조용히 그것의 형태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이라 판단되면 최대한 소리를 죽이고 멀리 떨어지십시오. 오직 소리에만 반응하오니 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이곳에 당신 외의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확인하십시오. 흙길이나 아스팔트 길을 걷는 느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진흙처럼 질퍽질퍽하거나 발이 움푹 파여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잘못된 곳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뒷걸음질로 그것을 자극하지 말고 빠져나오십시오. 이때 지면이 흔들려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넘어지게 될 경우 어둠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둠 속에서 움직이면 무언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커다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완전한 암흑 속입니다. 눈알이 보일 리 없습니다. 또한 눈알도 당신이 보일 리 없습니다. 시선을 마주치지 마십시오. 그것과 눈이 마주친다면 그것도 당신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몸에 한기가 들어온다면 가만히 계십시오.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위 따위가 아닙니다. 커다랗고 서슬퍼런 칼날이 몸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감촉일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겠지만 참으십시오. 한기가 사라진다면 다시 움직여도 됩니다. 여덟 번째, 어둠 속에서 계단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한 시점에서 되돌아갈 수 없으며 무조건적으로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십시오. 발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벽에 붙어서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십시오. 발소리가 함께 멈출 경우 최대 속력으로 계단을 뛰어 올라가십시오. 곧이어 그것이 뒤따라 뛰어오는 소리가 들릴 것이며 절대로 잡히면 안 됩니다. 이때 계단이 끝나는 지점에서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넘어지게 될 경우 어둠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이 있다면 냄새를 확인하십시오. 심한 악취가 난다면 그곳은 함정이니 발걸음을 돌리십시오. 아무런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문을 노크하십시오. 문 너머에서 답장이 들려올 경우 뒤돌아 이동하십시오. 문 너머로부터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방 안을 더듬거리다 보면 상자가 존재할 것입니다. 열 번째, 상자를 여는 순간 상자로부터 빛이 새어져 나올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바로 상자 안으로 몸을 던져 넣으십시오. 끝없이 새어져 나오는 빛을 향해 추락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추락이 시작된 직후 들려오는 소리와 시선의 위를 올려다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상자 안에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며 빛으로 인해 그 실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추락이 끝난 후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시지가 반복 재생됩니다. 이 메시지는 머릿속의 음성 형태로 전달됩니다. 눈에 보여오는 익숙한 풍경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완전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침대라고 생각하는 것에 누워있다면 당장 내려오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얼마 전 사무실이 강남역으로 이사를 했다. 강남역 4번 출구로 나와 3분 정도 걸으면 보이는 신축 건물이다. 공교롭게도 4번 출구는 신분당선 쪽 출구다. 나는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리기에 4번 출구로 가려면 통로를 지나서 꽤 긴 거리를 걸어야 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를 찍고 나간다. 낡은 지하상가의 김밥집에서 아침을 때우고 있는 인파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번쩍번쩍한 신분당선 통로가 나를 반긴다. 그렇게 앞으로 쭉 걷다 보면 3번 출구와 4번 출구, 중간 그 어딘가에 증명사진 기계가 있다. 출근할 때마다 그 증명사진 기계를 보면서 생각한다. 저게 보이니까 4번 출구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그리고 드는 또 한 가지의 생각은 도대체 저기서 증명사진을 찍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의문. 갑작스럽게 추워진 어제였다. 여느 때와 다를 게 없는 출근길에 한 가지가 달랐다. 문제의 증명사진 기계에 안경을 쓴 비쩍 마른 남자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사진 촬영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렌즈에 고개를 바짝 들이댄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앉아 있었다. 위아래로 하얀 옷을 입고 있어 눈에 띄었다. 이른 아침부터 웬일로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과 함께 나는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공교롭게도 저녁에 팀 송년회가 있는 날이었다. 술에 많이 취한 후배와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아 함께 택시를 잡아 타려 했다. 하지만 강남에서 한밤중에 택시를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응답 없는 택시 호출 어플을 10분 남짓 기다렸을까? 후배가 정신이 좀 들었는지 날도 추운데 그냥 얼른 지하철을 타고 가자는 말을 꺼냈다. 4번 출구로 걸어 들어가 출근길을 되짚어 2호선으로 향했다. 후배가 잘 따라오고 있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증명사진 기계가 시야에 들어왔다. 증명사진 기계에는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짧아서 미처 가려지지 못한 커튼의 아래쪽으로 누군가의 하얀 바짓단이 보였다. 그쪽을 쳐다보고 있던 찰나 옆에 있던 후배가 비틀거렸고 나는 얼른 그를 부축해 지하철로 향했다. 운 좋게 난 자리에 후배를 앉힌 후 손잡이를 붙잡고 그 앞에 섰다. 지하철 유리에 비치는 내 가슴팍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드는 상념에 빠져들었다. 그러고 보니 아침에 봤던 그 남자는 왜 커튼도 치지 않은 채 증명사진 기계에 앉아 있었던 걸까? 그 남자의 옷차림은 흰색이었다. 조금 전에 커튼 아래로 보이는 바지도 흰색이었다. 아침에 그 남자와 지금 증명사진 기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같은 사람일까? 만약 같은 사람이 맞다면 그는 아침에 거기서 무엇을 그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지하철은 어느새 달려 낙성대역에 도착했다. 후배가 정신을 차렸는지 확인한 나는 다음 역인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 그의 집인 신림역까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었기에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씻고 침대에 누울 때까지 내 머릿속에는 온통 증명사진 기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기절하듯이 잠들었던 난 알람 소리에 눈을 떴다. 뭔가 굉장히 기분 나쁜 꿈을 꾼 듯한 느낌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길로 향했다. 어느새 도착한 강남역. 나는 또 다시 4번 출구로 향한다. 지하철에서 내려 개찰구로 나왔다. 김밥집을 거쳐 계단을 내려간다. 스타벅스, 꽃집, 약국을 스치니 증명사진 기계가 보인다. 오늘은 증명사진 기계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무언가 다른 것이 하나 눈에 띈다. 고장이라는 글씨가 인쇄된 A4 용지가 기계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장난 증명사진 기계를 향해 걸어갔다. 기계 안에는 불편해 보이는 자그마한 고정식 의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증명사진 기계 안으로 들어가 그 의자에 앉아보았다. 정면에는 사용법에 대한 안내가 붙어 있고 옆에 커다란 렌즈가 보인다. 아니, 정확히는 안쪽에 렌즈가 들어가 있는 유리막 같은 것이 보였다. 유리막에 한 남자가 비쳐 보이고 있다. 남자는 어딘가 멀게만 보인다. 남자는 지친 샐러리맨이다. 아니, 어딘가에 갇혀있는 사람 같다. 저것은 내 모습인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다. 눈을 찌푸려 봤지만 남자는 여전히 멀게만 보인다. 그가 쓴 안경이 보인다. 아니, 안경이 보이는 것은 착각인 것 같기도 하다. 그의 옷 색깔이 눈에 거슬린다. 남자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내 옷은 오늘 무슨 색이었더라? 지금 당장 그가 누군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조금씩 그를 향해 다가갔다.